주제 포럼은 건축 정보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축과 부동산 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세 분의 주제 발표와 토론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과 부동산 개발로 스페이스워크 조성현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발표해드릴 주제는 이제 스마트전 건축과 이제 부동산 개발의 배경과 기술과 사업 적용과 팀과 그다음에 임팩트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일단 제가 도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처음에 2010년에 03학번이고 2010년에 졸업을 해서 이제 건축 설계를 배우다가 2013년에 경계 없는 작업실이라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좀 다양한 이런 소형 부동산 개발에 대한 작업을 다루다가 좀 이것을 기술로 기반해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이스워크를 창업을 했고, 저희 스페이스워크가 하는 일은 연간 400조 원 규모로 일어나는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굉장히 다들 이제 큰 것들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뒷골목에서도 항상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뒷골목에 낮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건물이 됩니다. 이제 전혀 다른 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다른 방의 개수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다 바뀌게 되고, 임대 수익이 바뀌고, 매각하면 또 가격이 바뀌고, 그다음에 분양했을 때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짓기 전에 저 단독주택을 보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인공지능 건축 설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3년 전, 이제 2016년 10월에 이제 스페이스워크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건축과를 이제 전공을 했지만 원래 이제 컴공을 이제 부전공을 신청하고 계속 건축 설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건축 설계랑 기술을 이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뭐 유전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해서 마스터 플랜 자동화부터 많이 시도하다가 이제 2015년에 제가 기술팀을 조금 만들 수 있었을 때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SH공사한테 저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면서 이게 좀 더 기술에 기반해서 건축에 도전하는 게 가능하고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런 솔루션들은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디자인이 예쁘냐 안 예쁘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새로 집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 세대수에 어떤 집이 나온지를 추정하는 거고, 기존의 LH공사나 이제 SH공사 등 이제 대형 공공기관 또는 대형 디벨로퍼들은 뭐 이제 기존 택지 개발 수만 평 또는 이제 막 거의 수십만 평, 이제 뭐 수조 원, 수천억짜리 이제 사업들을 하다가 이제 그 관련 사업들이 작아지면서 도시 재생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 부동산 개발에서는 전문가들이 일일이 도와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솔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토지개발 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토지개발 시장의 특성을 알려면은 첫 번째 특징은 법규가 복잡해서 수익성 추정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땅에 같은 지역에 같은 법규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적 차이가 20%씩 잘 나는데 20%가 난다는 거는 같은 가격이면 누구는 더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이 차이들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고 해도 건축 설계 실제로 하기 전에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30cm 차이로 주차 한 대, 두 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주차 한 대 차이는 몇 억씩의 또 뒤에 가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법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법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통제하는 총 이제 20여 개의 법이 있고, 그중 가장 주된 건축법만 하더라도 1년에 7차례씩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바뀌었을 때 어떤 땅들은 가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떨 때는 하나 바뀔 때마다 가치 차이가 크게 변동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은 토지를 안 좋은 땅 두 개를 합치면은 매우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저 그럴 때도 있고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까지 생각하면은 너무나 복잡한 게 사실 토지 가치 평가에 대한 이제 문제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파편화된 시장에서 전문가 참여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서구의 도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시는 이제 서울의 한국의 동양의 도시입니다. 예, 같은 스케일이고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랑 서울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토지 사이즈가 엄청 크고 반듯합니다. 그래서 뭐 수천억, 수조 원의 자산이고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디 시골이 아니라 역삼역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인데 보통 이제 뭐 동경도 그렇고 베트남은 더 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로변의 토지는 큰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우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사진으로 본다고 하면은 왼쪽은 런던, 좀 사진이 멀리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오른쪽은 이제 서울입니다. 보시면은 런던 같은 경우 이제 같은 구도의 사진이지만 굉장히 사이즈들이 크고 뭐 엄청나게 큰 자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쉽죠. 반면에 서울은 이제 그러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요거는 이것도 강남에 있는 모습이죠. 대로변의 건물들은 크지만 안쪽에는 단독주택이나 이제 그 외 건물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울은 이렇게 작게 쪼개진 집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통계로 보면은 이제 파리랑 이제 서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이제 대도시인데 파리의 인구 밀도가 한 2만 6천 정도 되면은 이제 서울의 인구 밀도는 1만 6천 정도이고 파리에 있는 건물의 평균 층수가 6층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건물의 평균 층수는 2.5층입니다. 그리고 파리의 용적률이 한 25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서울의 용적률은 1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낮게 깔려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건드리기 어려운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25년 이상 되고 2층 이하의 건물이 얼마나 될까 하면은 41%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성장의 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생을 해야 되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통계로 본다고 해도 이거는 작년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한 자산이 거래된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400억 이상은 한 15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억 이하는 65만 건이 넘고 이 높이는 크기인데 규모도 이제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들 이렇게 큰 400억 이상의 자산들을 다루고 싶겠지만 실제로 시장에는 훨씬 작고 작고 쪼개져 있어서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건설 규모로 봐도 400억 이상보다 50억 이하가 더 크고 개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규가 복잡해서 수익성 추정이 어렵고 파편화돼서 전문가가 도와주기 어려운데 대한민국에는 3,800만 개의 토지가 있고 그 조합까지 계산하면은 이제 수십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풀긴 어렵고 저희는 이제 기술로 혁신해야 되는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개발의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먼저 이밸류에이션 평가가 있을 거고 거래가 있을 거고 이제 개발이 있을 텐데 저희는 먼저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부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뒷단을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들과 실험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건축 설계인데 무엇이냐면은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의 법규 그다음에 주변의 부동산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 최적화된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여기에는 그래서 몇 세대가 나오고 그래서 완성되면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될지 팔면 어떻게 될지 분양하면 어떻게 될지를 추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원클릭으로 레포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건축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를 보면은 바둑보다 이제 훨씬 넓습니다. 바둑보다 이제 훨씬 넓은데 이거를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찾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그러니까 기존에 가장 유력했던 기술은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나 이제 휴리스틱 계열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예시냐면은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될 공간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확률적으로 잘 찾을 수 있을지에 탐색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얘가 너무 넓어서 뭐 하나 문제를 풀 때마다 수일이 걸릴 수 있으니까 얘를 강제로 좁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룰들을 만들어서 이런 건 찾지 말아도 돼라고 이제 좁히게 되는데 이렇게 좁히게 되면은 첫째는 충분한 공간을 탐색하지 못하고 둘째는 좁히는 과정 중에서 룰이 많이 들어가면서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빌라의 문제를 풀면 아파트의 문제를 못 풀고 한국 건축의 문제를 풀면은 일본 건축의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일단 심층 강화학습을 씁니다. 이제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고가 이제 처음 이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해서 이제 하면서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뜻은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수십만 개 또는 수백만 개의 라벨된 데이터를 보고 이제 그것들의 패턴을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건축은 이런 방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만큼 라벨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둘째는 법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를 학습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학습 같은 경우는 규칙을 알려주면은 그 규칙 안에서 스스로 자가학습을 해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이제 큰 지도학습 딥러닝이랑 같이 적용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그 이 하나의 바둑을 학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로 수개월의 학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알파고 제로는 이제 훨씬 성능이 좋은데 10분의 1의 컴퓨팅 파워로 수일만 학습해서 더 나은 성능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학습만을 적용한 사례고 저희는 이제 강학습을 적용하는데 뭐 이거는 완전 10년 전의 영상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로봇이 열심히 혼자서 스스로 팬케이크를 뒤집는 훈련을 하면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수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이제 뒤집는 것을 연습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떤 부분에 푸냐면은 일단 먼저 주차장에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내부 차로용 주차인데 전문가가 지금 폰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그 굉장히 복잡한 땅에 도저히 규칙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는 룰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룰을 알려준다고 하면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진출 입구가 있고 하나 주차칸의 사이즈는 2.5 x 5m야. 근데 앞에 진출입 그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m를 뛰어라고 알려주고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셋을 이제 넣어놓으면은 열심히 학습해서 저희 현재 이제 8일이 걸리는데 그들이 찾아낸 또 사람보다 같은 아니면 사람보다 더 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학습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학습하고 나면은 보자마자 1초 이내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이제 풀었을 때 강점은 기본적으로 룰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푸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적은 노력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걸 풀면은 법이 바뀌면은 다시 법 바꿔서 학습 또는 한국 건축의 문제를 풀다가 일본의 법규를 적용하면 일본 주차장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램프를 넣어놓으면 지하 주차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등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외피, 메스, 그다음에 주차 계획, 그다음에 실 배분 요 세 가지를 조화롭게 잘 최적화해서 이 땅에 가장 적정한 건축이 뭔지를 찾아내는 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조금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주차장 한 대가 수익성을 왜 차이를 내냐라고 하면은 뭐 주차장 한 대에 월 주차장 임대료가 10만 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그 위에 세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평짜리 투룸 8평짜리 원룸의 월세가 80이면은 16평짜리 투룸의 월세가 160이 아니라 더 낮죠. 120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작게 쪼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작게 쪼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제한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주차장 한 대당 이제 몇 억씩의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정해내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인사이트 있게 토지 개발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 이제 건축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이 환경을 좀 단순하게 만들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이제 푸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금방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이런 솔루션이 있으면은 여기에 클릭 한 번을 하면 훨씬 이제 고도화된 버전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클릭으로 이제 레포트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레포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랑 경기도시공사랑만 했다고 하면 이제 올해는 이제 LH공사, 인천도시공사, 그다음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제 시흥시 도시재생센터 등 공공기관 6기관이 늘어났고 이제 지금 하반기부터는 이제 농협은행, 이제 우리은행과 이제 계약을 이제 맺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LH공사랑은 이제 2개 부서랑 저희가 하는데 이제 한 개 부서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부서냐면은 LH공사는 연간 3조 원 정도 되는 이제 소형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소형 토지, 이 소형 주택들을 매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3천억 정도 이제 사는 부서에서 심사 시스템이 없는데 저희 거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매입하는 시범 사업을 이제 올해 적용을 했고 이제 아마 곧 본 사업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 이런 사업성 평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트랜잭션 거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직접 매입해서 이제 개발하는 모형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은 도시화율이고 Y축은 인구 밀도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도시화율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동작하는 모형은 세계로 특히 아시아로 확장하기 굉장히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이카 CTS 프로그램으로 2017년에 이제 파일럿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유력하게 보는 데는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건축 법규가 일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인공지능 농업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처음 열렸는데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완전 자동화된 온실에서 강화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이랑 이제 인간 농부랑 이제 승부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인공지능 농부가 이겼고 작년에 파이널리스트 5는 텐센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대회가 열려서 저희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저쪽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예선 2위로 통과해서 이제 본선이 이제 12월부터 진행이 되니 내년 5월에는 저희 인공지능 토마토랑 농부가 키운 토마토랑 사람 농부랑 이제 승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리더십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가, 기술가, 이제 부동산을 조금씩 했다고 하면은 CTO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를 졸업해서 전문으로 이제 인공지능, 영상 처리, 이제 딥러닝을 이제 했던 CTO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이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다가 그다음에 KDI에서 이제 대규모 타당성 검토를 했던 분, 그다음에 또 저희 재무 책임자는 지금 현재 헤지펀드 수익률 1위 머스자산운용에서 이제 8년 동안 이제 일했던 친구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현재 여기 표에는 지금 21인데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과 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그럼 할 수 있는 임팩트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사람 전문가의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은 가장 하나하나를 잘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이상 갈 수 있는 것들은 저희의 기술은 정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도시공사랑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청하면은 사업성 검토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잘 될 때를 미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겠죠. 그냥 대지 지분율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종전자산, 기존에 있던 개별 건물들의 매매가의 합이 토지가보다 현저히 싼 경우, 그다음 건축 설계를 했을 때 용적률이 잘 나오는 경우 등으로 미리 찾아서 이제 가는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LH공사랑 했던 건데 LH공사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2,000개 노후된 오래된 이제 임대주택 중에서 주변의 필지랑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사업이 잘 될지를 이제 찾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가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만 개 케이스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 기술은 이제 가장 또 잘 동작할 수 있는 데는 너무나 개별 문제가 작아서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 영역.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농촌 마스터 플랜을 하겠다. 아니면 저희가 했던 베트남의 개발도상국에 사회에 기여하는 주택 설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테크를 이용해서 토지 생산성 최대화라는 미션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지속 가능한 공간 디자인과 장소 만들기입니다. 스테이폴리오 이상목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테이플로 이상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에 발표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워크에 대한 부분이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영역이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이 녹색 건축에 대한 포럼에서 우리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즘 서촌에서 하고 있는 수평적 호텔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저 역시도 건축을 전공을 하고 지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저는 원래 베이스가 건축의 도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곳이 북촌이었거든요. 북촌이나 명동, 인사동 이런 특성화된 공간들을 도시계획으로 지키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들이 거기에 소유주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후대에 그 좋은 공간들을 물려주는 건 중요한 자산이나 현대에서 지금 갖고 계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관점에서는 이 재산권 자체를 규제하는 게 되게 아픔이셨던 거죠. 그러던 동시에 그때 저는 이제 부모님의 낡은 식당을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 숙박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해봤는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리모델링 비용을 비즈니스 모델의 체인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숙박 공간 즉 일세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재생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비를 충당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깨닫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고 저희 지랩은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하나의 브랜드, 공간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스테이, 즉 작은 숙박 공간에 대한 공간을 만드는 걸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야놀자 여기어때 분들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무흐한 숙박 사이트에 저희 공간을 소위 말해 소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만든 공간의 가치나 이야기들을 소구할 수 있는 나름의 미디어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 워드프레스라는 걸 보고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기술로 가능하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스테이폴리오를 창업을 하게 됐고 저는 지랩과 스테이폴리오라는 IT 서비스와 건축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남들의 어떤 커머스 사이트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와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소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약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시리즈를 저희가 내부에서 만들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스테이폴리오에 대한 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받고 싶은 좋은 고객들을 나름대로 저희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G스테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G스테이는 실제로 스테이폴리오에서만 예약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서촌 유이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서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생각입니다. 스테이를 만들고 그 공간에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1박 2일로 머물기 시작하니까 지역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여행자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지역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빈집이나 유휴 공간 즉 버려졌던 공간들이 이렇게 여행의 공간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동네가 변한다는 것을 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한 5년 동안 30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서촌에 스튜디오를 쓰고 있지만 서촌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서촌에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시즌 호텔이 만들어집니다. 강화문에 굉장히 큰 자본을 갖고 수직적인 호텔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차라리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거나 저희가 친했던 가게들을 활용한 그리고 골목이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평적 호텔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간 이곳에서 지나면서 친했던 형 동생들,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유대 관계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서촌 같은 경우에 젠틀리피케이션을 지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진정성 있게 예를 들면 자기 컨텐츠를 한번 서촌이나 서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진성 유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창업한 가게들이 굉장히 저희랑 결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수많은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서촌에는. 근데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점심시간마다 산책을 하는데 그 동네 산책길 안에서의 좋았던 풍경들을 이제 씬으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을 해서 지도에 표현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7개의 수평적 엘리베이터를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저희가 만든 한옥 스테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 길 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관점에 맞는 F&B, 즉 푸드 앤 베버리지, 식당과 카페, 그다음에 잘 만들어져 있는 샵들, 이런 것들을 숨겨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면서 이것이 하나의 수평적 엘리베이터가 아닐까, 골목의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디벨롭을 해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방학 때 한번 이제 학생들이랑도 디벨롭 했던 부분인데요. 유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낮의 지도와 밤의 지도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서촌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밤에만 이곳에서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공간들을 표현한 지도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숙박 공간에서 밤에 즐길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컨텐츠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녹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 정말 실현해 볼 수 없을까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처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유희.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걸 온라인으로 우선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적인 작업보다는 온라인 작업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하나의 브랜드 관점으로 저희의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공간들도 브랜드 관점으로 봤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실현해보는 프로젝트가 한 권의 서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권만 팔고 서점이 유지가 될 수가 있지? 이게 서촌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저기 장사 잘 되나? 근데 저희는 나름의 전략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마을 호텔의 컨시어지가 되는, 어떻게 보면 로비 공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권을 팔고 있는 서점이고, 그 한 권의 책을 굉장히 저희가 고심해서 고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입체적으로 전시를 하고 그 책을 판매함으로써 갖는 여러 가지의 파급 효과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제가 좋아했던 가가린 서점이 사라졌고, 서촌에는 상당 부분 문화적인 공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나름 젠틀리피케이션 얘기고 우리도 서점을 살려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던지고 싶었고,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는 차라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에 대한 어떤 5개의 영역의 부분들을 여기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킹스맨 영화처럼 이렇게 믹스된 로비를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버려져 있는 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아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맹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땅값이 1,400만 원밖에 안 하는 굉장히 저렴한 땅이었는데 아무도 이 땅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조건도 되게 불리하고 실제로 대출도 나오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생각했던 거는, 이걸 풀어내기 위해도 한 1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거 정말 시간이 짧은 강연이니까, 서촌에 예를 들면 풍류를 즐겼던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비들의 마음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촌을 거닐다 보면 강남에서의 골목길과 차가 다니는 골목길과 이 서촌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는 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영감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21세기 지금 시대 밀레니얼 세대의 풍류는 어떠한가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해본 게 누아란 프로젝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진 한 장으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공간이 2월 15일 날 오픈했는데 내년도 3월 15일까지 풀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7평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한옥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 키워드로 적었지만, 아파트에서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 여행을 하듯이 서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한옥은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아닙니다. 서촌과 북촌에는 서울시와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지켜야 되는 한옥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한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좀 그게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 프로젝트는 지원금을 받지 말고 우리가 생각한 방향으로 큰 창과 예를 들면 단을 두고 이 안에 뭐 욕조를 둘 수도 있고 이 안에 다도나 주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창조해서 새롭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집을 포기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야, 차라리 나 하루라도 이런 곳에서 즐기고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자신감을 좀 얻게 됐고, 또 다른 도전을 하나 하게 합니다. 1독 1박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때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서촌에서 살고 계신 주민분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 이제 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근데 그럼 이거 전세로 좀 맡겨야 되는데, 전세로 맡기면 내가 상당 부분 잘 고친 한옥인데 누가 그걸 망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 계셨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찾아가서 한옥이 너무 좋다, 잘 만드셨다, 차라리 저희한테 5년으로 전세를 주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그 전세금을 저희가 드리고 일세를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개념에서 저희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한 권의 서점을 만들었는데 서점 자체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거기서 책을 읽기엔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옛날에 이 세종대왕이 사가독서라는 휴가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공직자들한테 책과 이제 휴가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아오라는 이런 휴가제도를 보고 우리는 그걸 좀 응용을 해가지고 일독일박, 즉 하루의 잠과 책 한 권에 나를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북테라피 스테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곳이 일독일박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소유하지 않고 이 공간을 운영해 볼 수 있었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전세라는 게 장기 전세. 그리고 월세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10년을 두고 하는 월세에 대한 월세값을 낮추고 10년 정도의 모멘텀을 두고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 예를 들면 빈집이라든지 잘 활용되지 않는 공간들을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소유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에 저런 조격탕들도 두고 여기 보시면 너무 멋있죠. 예. 여기서 보여드릴 게 웰컴 킷인데 저희가 싱글 몰트 바가 아주 좋은 게 서촌에 생겼습니다. 참바라는 곳인데 그쪽 임병진 바텐더분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주음야격이 아니라 주음야독이라는 칵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컴티 같은 경우에 넌알콜로 저희가 제조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히든 메뉴로 거기서 만약에 찾아가가지고 메뉴판에도 없는 일독일박의 주음야독을 주세요 하면은 알콜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과 재미난 작당 모의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이 수평적 것들을 재미나게 가꿔가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에 몰입한다는 게 되게 저도 놀라웠던 게 여기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 책에 대한 셀렉션과 그거를 읽고 나서 저희가 이제 책갈피를 하나 줘서 이걸 쓰게 이제 놔뒀는데 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2층 다락에 가면 필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책을 필사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제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뭔가 나를 느리게 만들고 나를 좀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좀 버리게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되게 목말란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특히 누아 같은 건 저희가 일실 호텔로 만들었거든요. 진짜 1인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이제 저희의 지도인데 아마 이거 온라인으로도 ui.kr을 들어가시면 이걸 전부 다 아카이빙해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여기서 또 재밌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직적 호텔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수평적 호텔만의 매력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파입니다. 스파라고 하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목욕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목욕탕을 가지 않을까?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왜 목욕탕을 안 갈까? 차라리 일실 목욕탕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LP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LP를 들으면서 목욕을 하면서 뭔가 나를 이완시키고 거기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즐기고 나올 수 있는 한 3시간 정도면 나를 완벽하게 이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렇지만 거기엔 사람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사업이 가장 잘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인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참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IoT 시스템을 접목을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저희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관리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용자 경험이 좀 극대화되면서 내 집에 IoT 하면은 한 번 하고 말할 것 같은데 이런 공간에서 IoT를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한번 연결해 보는 게 어떨까. 또 하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입니다. 정말 필름 카메라가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에게 이 사진 한 장이라는 걸 고귀하게 찍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거 안에서 이 서촌이 주는 저는 나름의 이 동네 매력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곳에서 27장의 필름 카메라의 어떤 필름과 그걸 찍은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날로그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긴 가게들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펀딩을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2년간 전 좀 유명무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희가 하는 클라우드 펀딩은 좀 다른 관점일 것 같습니다. 저희를 좋아해 주셨던 팬덤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저희랑 뭔가를 만들어 보시는 걸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5일 만에 1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IBK 증권이랑 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클라우드 펀딩은 보통 와디즈나 이런 마케팅이 강력한 회사랑 많이 하는데 보니까 수수료율이 되게 세더라고요. 근데 IBK는 굉장히 수수료율이 낮지만 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 집단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설득을 해서 한번 해봤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페이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 유휴 공간을 개통해 보자. 왜 집은 핸드폰처럼 개통할 수 없을까? 여러분들 핸드폰 매장에 가시면은 아무 돈 없이 약정만 걸면은 핸드폰 하나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연희동에 있는데 35년에 135만 원씩을 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35년 약정을 한 집을 하나 개통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다 보면 우리 집도 개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이런 개통에 대한 또 부동산을 좀 가볍게 만드는 어떤 경험들, 땅과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펀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재밌게 해석해 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메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주인분이 이 공간을 이제 너무 아름다워서 샀는데 실제적으로 매만지는 돈이 일정 부분 부족했었고 그걸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모았고 그걸 가지고 숙박 공간으로 오픈을 해서 일세를 받으면서 본인이 꽤 많은 빚을 지었지만 그것들을 하루하루씩 갚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서메어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제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점심시간에 이제 오셨던 여기에 패널 분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존 것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지속 가능한 관점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냐면 인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X세대 끝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 고스펙자의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 고스펙자의 예를 들면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그들은 본인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모님의 세대 아니면 저희 세대를 부양해야 됩니다. 이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도시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도시에 예를 들면 그렇게 넓은 길이 필요 없을 수 있고 그렇게 수많게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의 모토는 이런 작은 건물들을 어떻게 하면 유유하게 개통시켜서 젊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이 월세 내고 내 돈 버리는 게 아니라 보험처럼 그거를 다 부었을 때 내 집 하나를 끝에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간헐적으로 제가 발견한 거는 땅값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짜투리 땅이고 아까 노아처럼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 없는 땅인데 그것들을 누군가가 모아서 정말 개통 가능한 작은 집을 만드는 상상도 해봤고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생각으로는 여기처럼 이 서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주거블록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해서 대규모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자본을 가진 사람이 이 동네의 기운을 다 뽑아먹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구조 안에서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재미나게 오래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용 주거 지역이 배후 지역으로 있는 성북동, 연희동 이런 동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보고 있고 그런 동네에서도 못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이제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정감 있는 동네로 가면서 거기에 주거 환경도 바뀌어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여기 갖고 있는 지역성, 친환경성,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동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동네에 대한 서촌의 커뮤니티를 꿈꾸고 그 동네가 갖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문화적인 더디지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우리의 사명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회사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정말 맞는 여러 가지 영상도 준비해보고 싶었고 저희가 IoT에 대한 시스템도 구현을 하는 것도 막 보여주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다음에 보여줄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 DB를 활용한 통계 및 표준 베이스라인 개발 사례입니다. 한국감정원 녹색기후처 녹색기후지원단장이신 권혜인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장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쪽으로 보이시는 이제 화면은 이 파란색 하늘에 보이는 이 건물이 저희 감정원 대구의 본사 사옥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3층에서 본 화면이 뷰가 이렇게 인면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저희가 내려간 직후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랑은 이제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걸 보면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얼짱 각도처럼 굉장히 쫙 늘씬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물에다가 파란 하늘까지 같이 있고 창문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인 뭐 어떤 선호 부분이긴 한데 저걸 보면 아 저렇게 파란색 그 우리 녹색 건축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이제 그 어떤 새로 마음을 항상 먹는 그런 다짐하게 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이제 감정원이 하고 있는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 그 시스템에 있는 통합 DB, 그다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통계 그리고 표준 베이스라인 개발 사례고요.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그 저희 전산센터 안에 있는 시스템, 그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 그다음에 서버 장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발표에 앞서서 운영 시스템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감정원은 이제 화면이 좀 멀죠. 하지만 이제 그 국토교통부로부터 뭐 이제 저희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 말고도 뭐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전자계약, 리츠, 부동산 거래, 재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월부터는 청약까지 해서 다양한 정부 위탁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 안에는 뭐 각종 부동산에 대한 공시나 조사 통계,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그 동향 조사 정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감정원이 특히 이제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 체계 그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한 이유는 각종 이제 부동산 정보들과 연계해서 매시업됨으로써 실제로 부동산의 어떤 활동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부분, 절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한국감정원 그리고 녹색건축처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를 보고 계신 건물에너지정보운용부에서 업무적으로 총괄하시고 저는 옆에 이렇게 살짝 옆에 나와 있는 옆에 살짝 나와 있는 녹색기후지원단에서 R&D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SGA 컨소시엄에서 같이 시스템 SI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감정원 홈페이지가 있고요. kaab.co.kr 말고도 옆에 green.kaab.co.kr을 해서 둬서 녹색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이쪽에서 저희 고객 창구로 채널로 컨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녹색 건축과 관련해서는 이 홈페이지를 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건물 에너지 통합 DB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걸 왜 하게 됐느냐를 좀 보게 되면 이제 2010년서부터 이렇게 개발이 됐고 2005년도에 이제 구축 완료가 됐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운영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건물 부분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작년에 수정된 로드맵까지 보게 되면 원래 이제 2030년까지 예상 배출량 대비해서 점점 이제 저희가 그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보시면 건물 부분에서 32.7%까지 이제 감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많이 감축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어떤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뭐 동기가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 부족하다 봅니다. 이러한 필요성들은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단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콜린스 사전에서 나온 올해의 단어입니다. 기후 파업, 클라이밋 스트라이크인데요. 그 이제 지난 9월달에도 유엔 총회 할 때 보면은 뭐 100만 이상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많이 모이고 또 이제 그레타 툰베리 학생을 통해서도 기후 파업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기후 파업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고 직장인들이 결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 파업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를 꼭 기억해야겠다. 왜냐하면 작년 단어 사용이 또 전년 대비 100배나 또 급증한 거고요. 100배나 급증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클라이밋 이머전시 옥스퍼드 사전에서 나온 이제 올해 그 단어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은 기후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바는 기후 변화를 줄이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검색어가 그 전년 대비해서 100배 이상 또 늘었다고 분석이 돼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건물에서 얼마나 쓰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국토부 교통부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왼쪽에 있는 각종 건물에 대한 특성 정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모든 정보들과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이 세 가지 에너지에 관한 정보들을 다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에서 전기를 얼마나 쓰고 가스를 얼마나 쓰고 지역 난방을 얼마나 쓰는지 매월마다 그다음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수년치를 지금 계속 축적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로 보자면 건축물 정보는 약 720만 동 건물에 대한 데이터고요. 계량기는 약 5,700만 계량기,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사는 85개사 정도 됩니다. 이 그 기관들로부터 매월 사용량 정보를 받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엔 별이 있지만 땅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뭐 바다에 있는 이런 거 말고요. 여기 안에서도 이제 지금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둡게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저기에 있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자동차나 다른 불빛은 빼고 건물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로 옮겨놓은 것이 국가건물에너지 통합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랑 그 한국감정원은 크게 7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국민 서비스로서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 건축 데이터를 이제 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관련 기관 업무로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관리, 녹색건축 인증 지원, 그 다음에 건물 부분 목표 관리제,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부분까지도 이 시스템 유지 보수나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한 번씩 좀 들여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통계 부분입니다. 보게 되면은 주거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고요. 이제 관련된 연구를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이제 과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연구 수행을 했고 2018년도 작년에 이제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그 본격적으로 통계를 생산해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됐습니다. 보게 되면은 개요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고 일반 통계고 가공 통계에 해당되고요. 저희 원이 작성을 하고 관련법은 이제 녹색건축물 조성지역법 제10조 1항에 따라서 이제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온실가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 정보 체계를 활용했고 연간 1회, 현재는 연간 1회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세움터 건축물 현황 통계처럼 분기마다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보게 되면 통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도랑 시군구별로 사용량을 쪼개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량을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이렇게 구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통계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샘플되는 그 샘플로 보여드린 표인데 이렇게 열게 되면은 서울의 각 구마다 그 다음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그다음 전체 에너지를 TOE로 이렇게 환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부분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세움터에 통한 건축물 현황 통계에 나오는 거랑 이게 좀 숫자가 다르다.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꽂혀 있는 건물에 대한 동수랑 연면적이기 때문에 그 실제 이제 건축물 대장만 있는데 집터 흔적만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만 건물이고 실제 가면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꽂혀 있는 건물들은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5월달에 저희가 통계를 공표하면서 함께 이제 보도 자료에 실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면서 이 통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은 빨간색이 이제 난방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파란색이 냉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열 기준이 강화. 밑에 축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사용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X축에 깔아놨고 그다음 2018년도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그 주택일수록 사용량이 높더라. 최근 거일수록 낮더라. 이제 물론 이제 그 삼포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선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 약간 붉은색에 따른 경향을 보이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는 부분은 최근 지어진 아파트 난방 사용량이 30년 전 거보다는 좀 낮더라, 그러니까 적더라.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에 3년치 평균이랑 최근 3년치 평균을 갖고서 2018년도 사용량을 갖고 놨더니 극단적인 이런 차이까지 보여져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 단열 기준 강화라든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게 실제로도 먹히고 있구나, 이런 거를 데이터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 그 그룹별 나눠보게 되면 79년도 이전이랑 뭐 저희가 79년도 그다음에 01년도, 뭐 08년도, 13년도, 17년도까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이렇게 다 그 최근에 지어진 그룹일수록 오른쪽으로, 그래서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에너지 성능이 좋더라,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가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끄트머리보다 아파트가 더 적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아파트 부분에는 이제 서비스 면적이나 다른 그 면적들이 있어서 분모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고 그 전용 부분의 세대 사용량과 그 세대 면적만을 갖고 했을 때는 거의 단독주택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쓸 때 살면서 쓰는 에너지는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 사용량 부분도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분포가 뭐 여기 저희가 임의로 좀 나눈 특성은 있는데 요 왼쪽은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고 위쪽으로는 좀 수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에 함께 실었던 거는 1980년 이전까지보다는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좀 줄더라.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이제 전기 사용량만 놓고 월별로 보게 되면은 여기 8월 달이 엄청 많고요. 그다음 동절기에도 좀 많고 여기 간절기에는 좀 줄고. 그러니까 이제 기저부하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쪽일 거고 이쪽은 이제 냉방용, 난방용 이렇게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네요. 에너지 효율 등급 유무와 관련해서인데 요것도 이제 이런 의문도 가지십니다. 아니 인증제도 안 한 것도 이렇게 분포가 넓지 않느냐? 맞습니다. 인증제 들어있지 않은 것들도 더 적게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 받았음에도 더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박스 플롯을 놓고 그다음 기준값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증제 도입 전보다는 도입 이후에 이제 아파트들이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성능이 좋고 굉장히 이제 사용량이 적더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정부에서 단열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를 보급한다든가 그 성과가 임피리컬하게 증명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사례로 표준 베이스라인입니다. 표준 베이스라인이고 저희가 이제 제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국제공인 표준 베이스라인에서 1, 2단계로 설명을 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그 CDM 사업들,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좀 많이 잘 아시는 분도 많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되는 배출량, 그걸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실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감축량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줄여줄 때 이제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을 개별 프로젝트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베이스라인, 어떤 통계적인 어떤 방법론을 갖고 정해진 값을 놓고 거기서부터 줄어들었으면 감축량을 인정받는, 그래서 굉장히 그 단계들이 간소화되고 편해지는 수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8월까지 1단계 연구를 해서 아파트에 대한 온실가스 표준 베이스라인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10월까지 해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이제 그 UN 등록을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표준 베이스라인을 이제 등록 신청이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2단계 연구가 지난 9월부터 해서 아파트 외에 있는 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표준 베이스라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게 되면,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베이스라인 및 추가성 입증에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만든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UNFCCC에서 건물 부분 표준 베이스라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EB가 Executive Board죠. 그래서 뭐 그 가장 높은 의사결정 기구고, 일단 MP에서 메소돌로지 패널에서 안건이 발의되고 EB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제 MP에서 이제 초안을 만든 다음에 작년 9월에 그 백자 EB에 의해서
그 툴 31이라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를 착수하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만든 거고요. 이게 도입이 되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LED를 교체한다든가 이제 건물에서 LED를 교체한다 그러면 LED 교체에 대한 뭐 베이스라인 방법론 선정해서 쭉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열 강화에 대한 방법론에 따라서 뭐 베이스라인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각각 분리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건물들을 뭐 가정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낡은 집을 샀는데 샤시도 바꾸고 등도 LED를 바꾸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각각 쪼개가지고 뭐 감축량을 인정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실제 이제 저희가 표준 베이스라인 쓰게 되면 건물 단위로 덩어리로 혹은 뭐 건물 군별로 이렇게 표준 베이스라인 값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치보다 적기만 하다면 그게 감축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적용하기 편한 점이 있죠. 다만 이제 그 툴 31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이제 감축을 위한 어떤 추가성보다도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직접 적게 써서 생기는 부분도 감축량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쓰는 상위 20%의 그룹 안에 평균을 갖고 표준 베이스라인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감축량으로 따지면은 조금 손해 보는 감이 있고요. 하지만 적용하기엔 굉장히 편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엔 쪽이랑은 20%가 꼭 우리나라까지 해야 되느냐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서 유엔에 등록해서 국제 기준에서도 오케이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게 필요하니까 현재 이제 등록 신청해서 계속 설명하고 이런 단계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COP 25차 회의에 가서도 그쪽 담당자분을 또 만나서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이 등록이 완료되도록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 툴 31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그 건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걸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어 1, 2, 3 배출 개수를 모두 고려했고, 그다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정한 부분이죠. 그러면 되면 이제 지역적으로는 기후, 뭐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돼 있고 경과 년수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인지 그다음 건물 유형에 따라 나누도록 돼 있고요. 뭐 데이터 필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온 결과가 120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강원이나 충남, 충북은 기후대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0개 카테고리고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는 118개 카테고리가 돼서 이제 저희가 표준 베이스라인을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일부 샘플이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데이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경우는 개발해서 등록 신청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난방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검토 DOE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또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감정원은 저희 그 뭐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 체계 운영 기관일 뿐만 아니라 녹색 건축 센터로 지정돼서 녹색 건축물 조성 활성화나 관련된 연구, 가치 반영까지 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감정원 뒤에 연수동, 저희 사무실이 연수동에 있는데 연수동 뒤편에서 바라본 하늘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볼 때마다 미래 세대, 뭐 기후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뭐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하는 항상 그 경각심을 제가 봤는데요. 하늘 보면서 사진 찍었고요. 저희 한국감정원은 앞으로도 저희 그 녹색 건축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인환 교수님의 주제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부동산 개발 쪽,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그 숙박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에너지 그 통계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발표가 공통 분모로는 저는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키워드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건축 또는 도시 사회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생산성 향상이랑도 많이 관련이 있죠. 기존의 자원들이 너무 이렇게 함부로 낭비되고 소비되었던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는 연구와 그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패널이 오셨는데요. 먼저
인텔리전트 솔루션의 조용성 대표님 계시고요. 지금 주로 연구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건축, IT, 도시 뭐 이런 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인사드리시고요. 네네. 네. 다음에 빅데이터와 부동산을 합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교원 대표님, 데이터노즈. 네.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도시연구소의 설계연구 단장이신 조영진 단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서 바로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영성 대표님께서 발제를 하나 해주신다면 어느 쪽 주제로 가능하실까요? 여러 가지 좋은 발표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 관심이 있긴 한데 먼저 이제 지속 가능한 공간 디자인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 현재 도심지 쪽에 문제점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 같아서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빈집이라든지 낙후된 공간 지역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가지고 이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 아이템을 잡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하시는 이 핵심이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돼서 트렌드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초기 이제 창조자 역할을 이제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을 맡았는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현재 서촌 지역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느 단계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에서 이제 그런 활성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변화가 또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도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떤 대책이 이나 아이템들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 주신 것 같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매번 강연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고 요즘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워낙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서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확실히 2014년, 13년부터 서촌이라는 원래 단어도 없었던 동네인데 그 언론에서 이제 서촌에 대한 언급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좀 부동산적으로 그다음에 그 동네에 이제 한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대료가 올랐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 좋은 친구들도 그 당시 때 떠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첫 번째 가능성은 서촌에서의 가능성은 이제 뭐 공중족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실제로 주민분들에 대한 각성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긴 할 텐데 그분들에 대한 각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상가차 보호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상가차 보호법이 굉장히 조금 상가인들, 임대인들한테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현행 이제 변경이 되면서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나의 비즈니스를 좀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소유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는 소유를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보증금,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가. 보증금을 갖고 해보는 걸로 실험을 하나 해서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면서 디파짓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이게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뭐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펀딩을 통해서 지분을 쉐어링해서 이제 누군가의 의도를 어쨌든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땅의 부분을 제어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시계획적인 제도적인 방법이나 틀로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대지 규모를 어느 정도 한정 짓는다거나 하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렵게 만든다거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촌의 이유는 청와대도 있고 거기 안에 또 주거 블록들이 굉장히 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 구조 안에서 그래도 지금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전통 시장이 죽어간다고 해서 이마트를 제어했더니 이제 마켓컬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속도감 있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동네에 대한 변화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촌에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적인 컨텐츠나 어쨌든 그거에 대한 본질에 될 수 있는 코어를 저희가 직접 건드려주고, 실제적인 수익 모델은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빈 한옥이라든지 한옥을 어떻게 보면 일세로 전환해서 외국인 국내인의 숙박을 받되 IoT나 좀 이제 미래 기술들을 접목해가지고 최대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밸런스를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이고 더 딥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면서 동네의 가치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기존의 방식의 사업이 그 플랫폼 방식으로 다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는 그 합법과 불법의 어떤 경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다가 기소가 돼서 아직도 유예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공유 주거, 공유 숙박도 대부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가는 기존 체제를 타파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사업이 아닌가. 건축 산업도 이러한 플랫폼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야지 말씀하셨던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도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빅데이터 이슈는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리 또 두 번째 우리 김기현 대표님 빅데이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또 의견을 더 덧붙여 주셔도 되고요. 다음 이슈 주셔도 되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노즈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훈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권호인 단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720만 동에 달하는 이 건축물 정보와 그다음에 이제 5,700만 정도의 계량기를 통해서 월별 에너지 사용량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에서 민간 기업들에게 어떤 이런 데이터 제공을 해서 무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데이터 제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기존에 이제 공공 데이터 민간 제공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별도 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좀 더 개선되면서 좀 더 그 접근성이 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개되는 데이터 범위는 일단 비주거용은 다 공개되고 지번별로 정리돼서 공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분도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특정 세대의 어떤 뭐 에너지 사용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이크로한 데이터는 아니고 그 일정 세대수 이상의 데이터를 이제 지번별로 묶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실제 이제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 그 본래 구축 목적과 어떤 정책적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그
그 토론에 앞서서 김기현 대표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란 거는 행태에 대한 또 비헤이비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예를 들어 상권에서 요식업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하면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전기 사용량이라고 한다면 이 공장이 뭐 가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로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런 생성된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우리가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니까 또 김기현 대표님 같은 전문가가 또 그걸 가지고 민간이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한번 쭉 돌아간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처음에 발표하셨던 우리 조성현 대표님 쪽 그 질문을 우리 조영진 단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조영진입니다. 제가 세종에서 아침에 왔는데요. 아침에 오면서 이 주제 포럼에 관해서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건축 정보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축과 부동산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인데 제가 이 녹색 건축이라는 부분의 행사에 참여한 지가 수년 되는데요. 과거에 녹색 건축 센터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건축 정보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하게 건축하고 거기에 부동산 산업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오늘 처음에 발제해 주신 조성현 대표님께 적정한 부지 하나를 추천받아서 스테이폴리오 이상묵 대표님께 잘 개발을 좀 해주십사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호인 단장님께 녹색 건축 컨설팅을 받은 걸로 한 10년 후에 제 미래를 한번 꿈꿔보면서 오늘의 성과가 가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인환 교수님께서 저 시간 때문에 많이 애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강론은 그만하고 먼저 제가 맡고 있는 조성현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 제가 한 2년 전쯤에 랜드북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쯤에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대표님 만드신 웹사이트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수년간 이제 그 공간좌표 그러니까 즉 GIS 기반의 여러 가지 정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보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수도권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돼 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보니까 사실은 정보 제공의 목적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설계라든지 개발 이런 것들로 하고 계신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관련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굉장히 데이터라는 게 현행화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왜냐하면 과거의 정보를 공개했다면 굉장히 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 데이터는 좀 어떻게 쓰시고 계시고 혹시 정부나 이러한 자료를 공급해주고 있는 파트에 개선사항으로 좀 지적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잘 적어놨다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요청해 드릴 게 많은데 정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역량은 사실은 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아니라는 건 데이터를 안 쓴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 배경 속에서 어떤 최적화된 건축 설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냐에 좀 더 회사 자체의 리소스들은 계속 많이 쓰이고 있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주제에 맞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땅에 개발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맞는 주제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저희 주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아마 아시겠지만 그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이터들이 그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천이라고 쳐도 누구는 인천시, 뭐 인천 직할시, 뭐 인천 뭐 오타가 나서 뭐 양천시 등에서 16가지 표기법을 찾았었고 그다음에 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도 누구는 단독주택 가로치고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뭐 다가구 주택 뭐 너무 많은 표기법들이 있어서 사실 그대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하는 일들은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그런 공공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자동으로 저희 그 DB에 이제 꽂히게, 그러니까 업데이트되는 주기랑 저희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랑 거의 맞춰놓는 일을 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또 재가공해서 또 저희 거에 맞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는 그 고조 차이가 중요하니까 등고선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다시 그 지오메트 그 형상으로 풀어서 옆 단과의 그런 높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계속 파이프라인에 꽂는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이제 뭐 그 파일럿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도로 정보가 잘못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도로인데 어디는 도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그 지금 그 인공위성 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영상 기반으로 인식해서 적어도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주제에 맞게서 얘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꽂는 것들을 하는 게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링 한 팀이고, 사실 정부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이게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이러한 그 발표와 이렇게 그 질문들이 있게 된 거가 참 감개무량합니다. 저희가 건축에 대한 항상 도제제도식으로 해서 배워가지고 몇십 년 동안 배워서 그 방식대로 설계를 해왔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10분.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2개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네. 질문하실 게 하나 정도 있으면. 네, 저 이화여대 연구원으로 있는 김성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성현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총 2가지고요.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항상 뭐 프로그램을 판매하게 된다면 가장 궁금한 게 그 프로그램의 성공률, 정확도,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게 얼마나 정말 그 결과에 신뢰성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공기업 LH나 뭐 SH나 공기업의 그 솔루션을 납품하셨을 때 그 사업성 분석이나 이렇게 했을 때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뭐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수치로 뭐 그 사업의 성공률이 몇 프로 정도다 이렇게 사업을 하셨을 때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랜드북이라는 솔루션을 처음 여기서 들었는데, 그게 이제 건축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도 그렇고 관련 법규가 상당히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기업에 이 솔루션을 납품하게 된다면 그러한 개정되는 그런 법규라든지 어쨌든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납품을 하면 그 공기업의 담당 부서 그 사용자가 그거를 뭐 직접 그 개정된 법규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그 버전업된 솔루션을 다시 판매를 하시는 건지,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건축 설계 정확도가 몇 프로냐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이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가 2016년이니까 3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건축사 사무소를 하면서 당시에 휴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만들어서 첫 번째 납품을 용감하게 했었고, 고객도 굉장히 용감하게 그거를 받아서 주민 상담에 직접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 상당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사실 처음 나온 솔루션이 제대로 될 확률이 굉장히 사실 적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를 하면은 SH공사랑 저희랑 굉장히 많은 계속 피드백들을 주고받으면서, 그쪽도 전문가고 주민한테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2018년부터 사용량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등이 저희랑 조금씩 써보면서 이거다라고 이제 LH공사까지 가게 됐다. 근데 이 검증은 200건 이상의 사업을 주민 상담에 직접 썼다, 그냥 혼자 돌려본 게 아니라가 아마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정확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저희가 그 매입 심사 시스템을 이제 LH랑 하면서 봤던 건데,
사람보다 잘 나오는 설계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문가들이 잘 틀려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따져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가 했는데 저게 너무 설계 결과가 달라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직접 보니까 그 건축사분은 그 1조에 높이 제한 그 평균 보정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틀리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오는데 이런 놓친 것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보정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저희가 그 농협은행이나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지금 민간 고객한테 할 때는 저희 내부 팀에서 한번 검수를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혹시 잘못 나왔으면 다시 이 프로그래밍 팀에 피드백을 해서 이것들을 정교하게 지금 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갈 건 뭐냐면은 사람보다 더 괜찮은 기획 설계안을 뽑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여기에 대한 검증은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이랑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테라 펀딩이라는 이제 P2P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빌라 사업자들이 그 개발 사업 도면을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사업성 평가를 해서 대출해 줍니다. 근데 이쪽이랑 내년에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그쪽이 도면을 가져와서 대출 신청을 하는데 많이 거절됩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근데 그것들을 저희 솔루션으로 돌려보고 사업성이 더 잘 나오는지를 체크해서 이거를 일일이 그들 모든 검토 건수를 다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나은 설계안까지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저희가 법규를 수정해서 할 수 있게 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수치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이제 사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다 법규 변동을 이제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법규가 변동되기 뭐 몇 개월 전에 이미 다 예비 공고가 나오고 저희는 그걸 매일 크롤링을 해놓기 때문에 법규 변동이 언제 어떤 우리 설계안에 적용되는지 등을 미리 해서 다 업데이트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답하는데 5분 넘게 걸려가지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그 혹시 다 기회를 제가 한 2분은 더 드리고 싶어요. 여기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없어졌네. 그럼 우리 저 패널들 중에 한 분 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하나 한번.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조성현 대표님하고 이상국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공간의 어떤 디자인 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저는 주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건물의 가치, 그 도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 상에서 주차 면적에 대한 그 최적 설계를 할 때 그때 주차 그 주행 궤도에 대한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조건으로 알고리즘에 도입을 하신 건지가 궁금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평적 호텔 구조로 이제 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실제 주행자들이 이제 그런 지역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호텔하고 틀리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차 면수 확보를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촌은 정말로 걷기 좋은 도시지 차를 가져가기에는 불편한 마을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종로구청장님이 공약을 냈지만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과도한 주차장을 원치 않는다. 주차장을 만들면 더 많은 차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풀고 있느냐? 저희는 한옥체험업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옥체험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권을 받고 주차를 받은 다음에 그걸 프로그래머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서점이라든지 상점을 이제 임대로 얻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차를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빨래방을 숨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빨래방은 저희한테 고정비 개념이고요. 주차장은 저희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혈맥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부터 렌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 최대
뭐 예를 들면 5개를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3대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공용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불편해하시던 분들도 서천에 오셔서 걷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기고 나중에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고도 한번 와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두의 주차장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주차면을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기성시가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할 게 있으시면 하시고. 이제 그 업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저희 강학습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저도 건축가니까 사람이 강학습 주차장을 이기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반영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제 골고루 좀 해야 되니까 골고루. 우리 여기 네, 여기만. 본인 소개해 네, 주시고 여기까지. 간단하게. 아마 마지막 질문 혹시 또 질문 여기 없으시죠? 그럼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질문하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만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 허선미입니다. 조성현 대표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저렇게 규모 검토하는 거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쓰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뭐 저희가 현업에서 하는 건축사들이 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든 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세움터에 인허가를 접수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저런 프로그램과 접목을 시켜서 법규 분야를 이렇게 걸릴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해보면 설계 단계에서 놓치는 법규, 그리고 감리자가 또 놓치는 법규, 사용 승인 받을 때 또 담당 공무원도 법규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리스크를 나중에 감리자가 받고 사용 승인자가 또 돌아오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오류들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국가에서 그런 걸 세움터상에 이렇게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는 사업 분야 같은 게 생각이 따로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에 잘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근데 저희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누구나 쉽게 그냥 온라인에 접속해서 바로 결과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제로 또 건축사 분들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그런 것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한테도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과제가 세움터 빔으로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저도 염두에 두고 참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 지금 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법규 체크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한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클로징을 하면 제가 그 95년도에 그 영국 대학에서 이제 발령을 받아 첫 과목 제목이 AI in Engineering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전산과 교수를 했었는데 그때 한 30년 전에 AI가 무지하게 이렇게 활성화되더니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그 이유가 빅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정말로 무적이죠. 그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어떠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커버가 되게끔 이제 구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봅니다. 뭐 향후 2, 3년 내에 그냥 인간을 대체할 수 있고 또는 건축가가 아주 그 단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넘기고 인간은 건축가나 창의적인 것 하고 5시간 일할 걸 1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재창조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주 혁신적인 마인드로 그러한 시대를 선도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발표자들도 계속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셔서 건축이 보다 더 생산성 있고 또 보수도 많이 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시대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패널에 참가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주관해 주신 우리 박 처장님, 그 다음에 이병호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축 정보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축과 부동산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 분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제 포럼을 통해 녹색 건축과 부동산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